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년 반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보증금 석방도 취소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6개월 만인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선고된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2심에선 다스의 실소유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다스로부터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89억 원. 1심보다 27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낸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재항고 직후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8개월째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5시간 만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짧은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측근들 역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재판은 승복할 수 없는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고 대법원은 거듭 말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병원 진찰을 포함한 신변 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 재판 끝나고 이른바 친이계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집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양수현 기자, 1인 시위도 벌어지고 경찰도 배치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지금도 경호 인력 일부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시위대도 피켓을 들고 계속 서 있는데요. 낮 동안 몇몇 유튜버들이 이곳을 찾아 1인 시위를 하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1개 중대 약 70명이 배치됐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경찰은 대부분 철수했지만 몇몇 유튜버들은 여전히 집 앞에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아침부터 집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려오진 않았지만 일부 시위자와 경찰, 취재진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강훈 변호사와 이재우 전 의원 등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류익 전 통일부 장관과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등 이른바 친이계로 불려온 측근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맹현규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그냥 계신다, 그리고 집안에 30명 정도 모여 있다며 내부 상황을 담담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집 앞에 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가득 붙인 차량을 세우고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은 측근들이 드나들 때마다 언성을 높이거나 이 전 대통령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측근들은 속속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밤 그리고 남은 며칠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며 신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내 회사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온 이 전 대통령, 그럼 다스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라는 이 국민적 질문에 대법원은 13년 만에 다스는 MB의 것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강현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3년 전에도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국민적 의혹에 10년 만에 재개된 검찰 수사에서도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첫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검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에게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특검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검사는 당선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2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역시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특검이란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원,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시민단체 고발로 다시 시작한 검찰의 수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혐의를 밝히는 데는 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질문이 나온 지 13년 만에 대법원은 검찰이 내놓은 답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검찰의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는 국회 결정이 5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당 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안이 대부분 여당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6명의 국회의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가 나왔습니다. 찬성률 89.8%.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7년 이후 최대치였던 이석기 의원 때보다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정의연과 같은 당인 민주당 170명 등 주로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는데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당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에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신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정순 의원은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직접 투표까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냉랭한 민심을 확인하자 기세가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의원들에게 전원 참석을 독려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갑자기 자율 참석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이제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에 대한 의혹과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일정을 잡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회원국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유명희 후보가 다른 후보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 미국이 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상대 후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승복할지 아니면 막판 뒤집기를 노릴지 나세영 기자가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회원국 선호도 조사를 마친 WTO 의장단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That candidate, as recommended by Chairman Walker, is Dr. Ngozi Okonjo-Iweala of Nigeria. 득표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응고지 후보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 모두 104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결과가 통보된 뒤 미국은 보란 듯 유명희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무역통상 분야 전문가라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WTO를 이끌 기량을 갖췄다고 응고지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One delegation could not support the candidacy of Dr. Ngozi and said they would continue to support South Korean Minister Yu. That delegation w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나 미국의 횡보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영국 BBC는 미국이 아프리카 최초 WTO 수장을 막으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미국 블룸버그도 미국이 거부권으로 WTO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친중국이라고 비판하며 탈퇴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추천자가 정해지면 2위 후보는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주요 회원국인 미국이 유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로선 즉각 승복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회원국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버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자칫 한국이 미국과 함께 회방꾼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니라며 남은 절차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번 주말까지 미국과 조율해 출구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달 전문 마트죠. 비마트 관악 서울대점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민 측이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서 여기 다녀간 배달기사 상당수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배달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수천 건의 배달이 이뤄지는 지점이고 또 배달기사도 수백 명씩 방문하는 곳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천여 가지의 생필품을 주문 즉시 배달하는 비마트의 한 물류창고. 하루 수백 명의 라이더, 즉 배달기사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수천 건을 배달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비마트 서울대점 직원이 오늘 낮 12시 4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배달의 민족은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바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지를 해야 라이더들이 배달을 중지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배달의 민족은 대신 서울대점을 방문한 라이더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진자가 나왔으니 일을 멈추고 검사를 받으라고만 알렸습니다. 일일이 방문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저도 오늘 검사 받으래가지고 지금 격리 중이에요. 좀. 문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화로 알리다 보니 전화를 늦게 받았거나 아직도 연락을 받지 못한 라이더들이 계속 배달을 다니며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었다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도 안 오고 이제 이 브로스 계정도 정지가 아예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자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사 연락을 못 받고 뒤늦게 동료들에게 들어 검사를 받으러 간 라이더도 많습니다. 황당한 대처는 이뿐만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어플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공지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인 서울대역을 주소로 입력해도 찾을 수 없고 비마트를 누르고 들어가야만 발생 사실이 짧게 공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비마트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음식 배달도 함께 다니기 때문에 전체 공지를 해놔야만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데도 비마트 어플에만 그것도 관악 일대에 한해 공지해 놓은 겁니다. 배달하는 지역 주소에 있는 사람들만 보게끔 돼 있어요. 배민 시켜먹는 사람 모든 전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측이 추산한 검사 대상자만 700여 명. 비마트의 경우 음식 배달과 달리 자전거나 도보로 잠깐씩 배달하는 배달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비마트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배달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확산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라이더 노조가 곧바로 전체 공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확진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거부한 뒤 6시간이 지난 뒤 문자로 확진 사실 등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125명으로 오늘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사우나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할로윈데이, 외출과 모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23일 이 사우나를 방문했던 이용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고 장시간 대화하고 쉬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하죠. 이 확진자는 다음 날에도 사우나를 찾아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했고 추가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5분이 같이 하셨는데요. 건물 내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있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추가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141명으로 늘었고 용인 골프 모임 관련 환자도 하루 만에 9명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으로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주말 헬로윈 데이를 방역의 고비로 보고 클럽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대원에서 또 오늘과 같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오늘 대원을 방문해가지고 전자 출입 명부가 제대로 설치하고. 헬로윈 기간 동안 강남과 이태원의 주요 클럽들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서울 외곽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매출 1위인 한샘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광고 대행사 4곳을 통해서 40억이 넘는 협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들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협찬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샘 대외협력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방송에 협찬을 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내역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한샘은 광고 집행을 4개 대행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대행사들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다시 말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부자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냥 돈만 보내주는 회사? 사실인지 추적해봤습니다. 한 방송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협찬했다는 내용.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는 가구 지원은 받았지만 협찬금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매월 2천만 원씩이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희 그런 일 전혀 없고요. 광고 대행사의 이름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처음 들어보신 회사세요? 처음 들어가요, 저. 광고 대행사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샘의 임원과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샘 상무 이모 씨가 전 대표를 맡았고 현재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광고 대행사. 주소지로 가보니 호텔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회사고 그냥 호텔 객실 숙박업을 하는 거지 뭐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 상무가 현재 사내이사로 한샘 팀장이 사내이사를 맡았던 광고 대행사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소는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네. 이런 회사는 지금 없거든요. 여기 건물 전체. 나머지 한 곳은 휴대전화 판매 매장. 여기는 핸드폰 매장밖에 안 들어요. 또 한 곳은 가정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정체가 의심스러운 광고 대행사 4곳이 지난 2년간 집행한 한샘의 광고비와 협찬금은 확인된 것만 44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배임이나 횡령, 더 나아가 협찬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다른 회사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자금을 유용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주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샘 측이 이 광고 대행사들과 계약을 맺은 서류에는 한샘 회장의 서명까지 있어 최고 경영진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혹의 한 축인 한샘의 상무는 광고 대행사의 대표였고 이사이지만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대표로 있던
또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면 하겠는데. 경찰은 가구업계 1위 회사의 수상한 협찬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자, 이렇게 비자금 조성 의혹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의혹인데요. 한샘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을 관리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사 제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할인해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또 다른 내부 문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엔 비밀 등급, 사내 한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고 아래쪽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글이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샘이 판매한 가구 80여 건의 특별 할인 내역,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구매자들의 이름과 회사, 직위까지 기록하며 관리해온 비밀 문서입니다. 임원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할인이 되냐라고 하면은 그 임원 권한으로 지인들을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예요. 문서에 등장한 구매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서 평균 20% 할인, 심지어는 100% 공짜로 가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은 특별관리 대상 70여 명에는 언론사 임원과 기자, 공직자 1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임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천만 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지의 한 간부가 1,000만 원어치를 사면서 받은 혜택은 200만 원.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370만 원, 또 다른 경제지 기자는 260만 원 싸게 가구를 산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찰서 간부는 4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 소파 등을 사들였고 모 신문 기자와 전 국회 보좌관 부부는 식탁 등을 구입하면서 50%의 할인율로 100여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은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거액의 할인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은 언론사 임원은 후배 집 공사를 위해 소개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나는 억울해요. 이거 나 도와주려다가 전혀 이익도 없이. 기자, 전 보좌관 부부, 경제지 기자 등은 통상적인 할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고 경찰관은 받은 제품이 불량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소파 공파에 낀 걸 보내주고 식탁에 다금질 받다만 그걸로 보내줬지. 나 살다가 붙박이장 안에 시트지가 떠버린 거예요. 지난 2017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한샘. 이렇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 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기사를 좀 막아달라라든지 그런 용도로 이제 이런 할인을 좀 미리 해주고 있는 거죠. 다 전화를 돌려서 기사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헤드라인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그런 매체들 안 해주면 기사를 이상하게 써요. 말이 되면 또 그런 매체들이 전화 와서 광고 200만 원 해달라, 500만 원 해달라, 뭐 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할인이 직무 관련이 있는 집단에게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건데요. 월세 시장도 덩달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석 달 전 48평 전세가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면적의 비슷한 층이 보증금은 14억 그대로에 월세 240만 원이 붙은 반전세로 계약됐습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25억 원입니다. 근처 중개업소에 가보니 전세가 나오면 언제든 전화 달라는 대기 고객이 2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턱없이 꽤 비싼 가격인데도 그게 계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지금 대치동 현실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78%, 올해 평균 상승폭의 11배에 달했습니다.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몰리면서 월세 역시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는 겁니다. 서울 마포의 약 4,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50개가 넘었던 월세 매물이 지금은 8개뿐입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70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세입자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세입자는 지방 대도시로 밀려나면서 전국 전셋값 오름폭도 5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든 구축 아파트든 전세 월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아예 김포나 고양시 일산 쪽으로 빠지는 손님들이 계세요. 이 같은 전월세 난 탓에 그동안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매매 시장까지 들썩이기 시작해 부산과 대구 등 비규제 지역 매매값 상승폭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까지 크게 오르고 물건이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세입자들 중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안정적으로 거주를 연장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상황이 심각한 만큼 추가 대책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재산세 인하 정책을 발표하려다 연기했습니다. 얼마짜리 집까지 깎아줄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건데요. 여당은 공시가 9억 원까지 인하해주자 했지만 정부는 6억 원까지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 서로 뜻이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33평형의 실거래가는 13억 원. 공시가격은 그 절반인 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올해 168만 원을 재산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내년 공시가가 8억 6천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 집주인들은 올해보다 51만 원, 32% 오른 227만 원을 재산세로 내야 합니다. 160만 원 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뛰었어요.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부담스럽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불만글이 넘쳐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집값도 뛰고 공시가도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컸는데 공시가격을 더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사이 재산세가 30% 가까이 오른 가구는 서울에서만 14배 급증했습니다. 여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가급적 많은 가구, 즉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앞에서 예로 든 마포구 아파트도 재산세가 14만 원 줄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며 재산세 완화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집을 깎아줄 경우 서울만 해도 절반이 대상이 돼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 절반이 딱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선까지 세금을 더 매기겠냐의 문제예요. 정부에서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더 물리는 게 맞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인데 서민 보호를 위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9억 원인 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재산세 완화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롯데택배의 노동자들이 배송 수수료를 원래대로 올려달라면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소속된 대리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7년 한 건에 900원대였던 게 점점 줄더니 올해는 700원대까지 줄었습니다. 본사는 건당 수수료를 깎은 적이 없다 하는데 택배기사의 명세서에는 분명 깎여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떼먹고 있다는 얘긴데요.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선 택배비 조금 올려서라도 택배 기사들 노동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선한 여론이 많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 택배비 올렸을 때 과연 택배 노동자한테 전부 들어갈지 의문스럽습니다. 배달 대신 거리에 나선 그들의 이야기를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살 유희재 씨는 롯데택배에서 4년간 배달기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던 택배 물량은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작년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새벽까지 김 씨가 일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택배 하나당 기사가 가져가는 돈, 즉 배송 수수료가 계속 깎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거의 비슷한데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늦어지고 힘은 더 들죠. 거부하면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줄 수 없는데. 유 씨의 말이 맞는지 다른 롯데 택배 기사 김모 씨의 임금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과 17년 배송 수당 단가, 즉 배송 수수료는 택배 한 개당 970원. 그런데 2018년에는 920원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850원, 올해엔 760원으로 3년 동안 22%나 깎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수수료가 명시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롯데택배가 이를 묵인하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 수수료를 줄여도 너희들 가져가는 거는 많다. 그런 개념으로. 또 물건을 인수한 당일에 배송이 안 되면 줄어든 현행 수수료 760원 중 50원에서 100원을 벌금으로 떼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 12시가 다 돼가는데 물량은 한 100개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거를 재간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한 새벽까지 그냥 다 배송할. 롯데택배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60억 원. 택배 노동자들은 그만큼 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되고 그것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롯데택배 측은 기사들의 수수료는 대리점과 기사들의 문제라며 따라서 노조 측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배 지연에 따른 벌금은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1968년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금지된 곳이죠.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지역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개방됩니다. 반세기 만에 공개되는 금단의 숲길을 조국현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곧바로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52년 시민의 발길이 닿을 수 없어 서울의 DMZ라고 불렸던 북악산의 북측면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북악산의 남북을 가르는 한양 도성 성광로 북쪽에 4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탐방로로 연결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산책이 가능해진 겁니다. 새 탐방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한양 도성을 축조 시기별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울퉁불퉁했던 군 순찰로는 걷기 편한 목재 산책로로 정비됐고 철거된 철책은 CCTV 같은 첨단 경호 장비로 대체됐습니다. 군견 훈련소 같은 시설들도 쉼터 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20여 분,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곡장 전망대에 도달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에서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까지 막힘없이 산행하고 싶어했던 산악인들의 바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고 인근 인왕산 출입 제한도 풀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엔 북악산 남측 지역까지 개방해 열린 청와대 공약 이행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나라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요. 모두 8개 나라입니다. 미국이 900만 명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많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전 세계 5위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3만 6천 명이 확진됐는데 그 증가세가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강도 높은 통행 금지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군용기가 도착하자 대기 중이던 구급 차량이 다가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황급히 비행기 안으로 옮깁니다. 프랑스에서 군용기로 이송된 코로나19 중환자는 이날 하루만 26명.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Et quand on sait que notre réanimation ici est déjà à 75% de son taux d'occupation, 75%, on sera à 100% la semaine prochaine, ou on met les malades.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5만 명까지 치솟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코로나19 검사량은 한계에 육박했습니다. Nous réalisons en moyenne entre 15, 20 ou 25 000 tests par jour, 24 heures sur 24, 7 jours sur 7. 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병상이 가득 차면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다른 나라 환자들을 받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봉쇄도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 지역 간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문을 닫고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동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Nous en sommes au même point. Débordés par une deuxième vague qui, nous le savons désormais, sera sans doute plus dure et plus meurtrière que la première. 독일에서도 11월 한 달 동안 식당은 포장만 가능하고 헬스장과 극장은 폐쇄됩니다. 스웨덴 역시 하루 확진자가 1,98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집단 면역 실패를 인정했고 일부 지역은 자체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반대 시위는 지난 봄 1차 봉쇄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음식점 영업과 야간 통행을 금지한 이탈리아에서는 봉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매장 유리창을 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경제난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유럽에선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네, 제보는 MBC입니다를 통해서 연속 보도해드린 서울 연희동의 쇠구슬 발사 사건 그 범인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가 당최 이해되지 않는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남성인데요. 새총에는 격발 장치가 붙어 있었고 집에서는 발사를 연습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남성이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주차된 차량을 향해 새총을 당깁니다. 한 달 뒤엔 100여 미터 떨어진 한 카페에도 쇠구슬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은 서울 연희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쇠구슬 테러의 용의자로 CCTV에 잡힌 50대 남성을 체포하고 두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이곳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 길 건너편 카페를 향해 쇠구슬을 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쇠구슬 발사의 이유는 분풀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희동의 한 주택을 가지고 있던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이 빌라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재산이 줄고 건강까지 나빠지자 앙심을 품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쇠구슬 공격의 첫 표적이 된 건 그 재건축 빌라에 처음으로 입주한 사람의 차였기 때문 이 남성은 이 차의 바퀴도 수년 전부터 훼손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집 짓고 거의 이제 10년째인데 이상하게 이 차만 그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당한 적이 없으니까. 카페가 공격을 당한 건 자신과 다툼이 있던 인물이 소유한 건물과 비슷하게 생긴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해 쇠구슬과 새총 여러 개를 찾아냈습니다. 새총엔 불법 격발 장치도 부착돼 있었고 집에서 쇠구슬 발사를 연습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안도감이 들었죠. 뭐 이젠 안심하고 이제 제 일 하면 되겠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재물손괴와 총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대신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원장과 강사들, 그리고 이걸 입시에 활용한 학생들까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독서 감상문부터 소논문, 발명 보고서까지 학생들 필요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부 강사가 문제를 제기해도 이런 불법 행위는 계속됐고 심지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열린 한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고 원장이 명문대에 보낼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른바 맞춤형 프리미엄 컨설팅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에서 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40대 학원 원장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주목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는 수상 실적을 대신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학생 필요에 맞게 문과, 이과, 예체능별 강사를 두고 독서 감상문과 발명 보고서, 스마트폰 앱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내고 만든 대회 입상 결과는 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비용은 하나에 100만 원에서 560만 원이었는데 강사가 투입되는 시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학교나 대회에 제출할 자료는 강사와 학부모만 있는 비밀 대화방에서 오갔습니다. 기회는 하겠다 그러면 통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부 강사들이 솔직히 대필, 대작이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법 행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생의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타인의 창작물인 것을 숨기는 노력을 기울인 게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후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학원 원장을 구속하고 강사 17명과 대학생, 고등학생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돈으로 산 스펙을 발판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처리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입건된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이 만들어준 작품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입학 취소까지 검토될 걸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매달 한두 번씩 입시 설명회를 하던 학원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진학 지도비로 하루에 40만 원, 6개월에 300만 원까지 받는다고 붙여놨습니다. 수업이 많이 없었긴 했는데 수시만 하신 거예요? 여기는 수시만. 경찰은 학부모들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는데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부가 내일부터는 외식과 여행 쿠폰으로 또 주말부터는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로 소비 진작에 나서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11년 반 만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평일 낮인데도 손님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반값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모처럼 손님이 몰린 겁니다. 오늘 이거 세일한다 해서 나왔어. 한참 만에 나왔어요. 뭐 오늘 전단지 보니까 많더라고. 그냥 참기름도 좀 사고. 세일하는 건 다 사야지. 주로 1+1을 많이 사거든요. 저렴하면 아무래도 많이 사게 되죠. 안 사던 것도 사게 되고.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 2월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8월과 9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가 한순간에 집중되는 보복적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체감 경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충격적인 저점을 극복해서 회복되는 국면으로 모처럼 살아난 소비 심리를 놓칠세라 유통업계는 대규모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시작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백화점은 물론 쿠팡과 G마켓 등 온라인몰까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3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형마트들도 일찌감치 이번 주부터 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해서 또 모든 유통사들이 다 이제 이 11월 달에 행사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 기간으로 반등이 이루어져야지 전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외식과 여행 소비 쿠폰도 다시 풀립니다. 내일부터 정부 공모를 통과한 1000여 개 여행 상품을 예약하면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말에 외식을 3번 하면 4번째는 10,000원을 돌려주는 외식 쿠폰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긴 했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 코로나 재확산을 차단하면서 어떻게 소비를 살리느냐가 4분기 우리 경제 성적을 판가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죠. 윤대진 검사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외로 도피를 했다 검거까지 됐지만 검찰은 5년 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석연치 않은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된 끝에 검찰은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생 윤대진 부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수사가 좌초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성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는 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측근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은 지휘에 손을 떼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는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영등포 세무서를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영등포 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뇌물 제공자로 알려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재직 시절 근무 기록과 각종 행적을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앞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난 재판에선 검찰이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논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식을 법정에서 시연해 보이기도 했죠. 오늘은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이 실물과는 현저히 다르다면서 정 교수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출력해 보인 뒤 2주 만에 다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공판. 최종 결심 공판만을 앞둔 상황에서 정 교수 측은 마지막 반전을 노렸습니다. 오늘 사실상 마지막 변론인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시연하며 뽑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사본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출력한 표창장의 본문 글씨체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라고 쓰인 직인 부분보다 더 진한데 실제로 압수된 표창장 사본의 경우 정반대로 본문은 연하고 직인 부분 글씨가 더 굵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위조의 증거라며 제출한 PDF 표창장 파일로 출력하는 이른바 반대 시연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검찰 시연과 달리 표창장의 일련 번호 부분이 상장 용지의 동양대 로고와 겹치고 총장 직인 부분도 은박에 걸려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출력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PDF도 여백을 조절할 수 있고 프린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제대로 비교하려면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오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변호인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는 등 갈등이 격해지자 재판장이 진화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기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확인서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측의 전문가 확인서 등을 검토해 위조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강원도의 소방대원들 2015년부터 매달 1,190원씩 어디론가 조용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부금이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5번째 집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가정집.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불을 끕니다. 집에 혼자 있던 아이는 다행히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온통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세 자녀와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재 조사를 나간 소방대원들도 사정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시니까 힘드셨겠다. 근데 이제 또 화재까지 났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안 됐다는 생각에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곧바로 도울 방법을 생각했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직접 찾아가 타버린 가구와 폐기물을 치워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 기부금까지 걷어 불타버린 바로 그 자리에 5달 만에 새 집을 지어줬습니다. 친척집과 원룸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지내던 네 가족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집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어주셔서 저희 잘 이사 들어오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이런 선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관 2,800여 명은 지난 2015년부터 각자 매달 1,190원씩 4억 6천여만 원의 돈을 모았고 이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소외 계층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년간 모두 5채를 마련해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생활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버린 집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을린 마음만 안고 흩어진 가족들. 소방관들이 세운 지붕 아래서 다시 마음을 모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교도소가 교도소 내에 노래방을 설치했습니다.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도한 배려다, 수용자도 인권이 있다, 논란이 거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돈 벌 걱정 안 하고 얼마나 편하냐, 그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교도소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전주교도소는 심신치유실을 개관했습니다.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논란이 된 건 심신치유실 안에 있는 시설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 그리고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30대 직장인이 시설 폐쇄 청원을 올린 건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대해 팽팽히 맞섰는데요. 범죄자지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인권 자체를 본인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한 응당의 그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잖아요. 교도소를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장소 혹은 죗값을 받는 곳,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나와서도 조금 덜 문제를 일으키다. 교도소는 교도소 다 와야지 놀러 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노래방 생긴 그쪽으로 갔다고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좀. 논란이 일자 전주교도소 측은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노래방 등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교정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지 말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에게만 그런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베너핏처럼 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이 먼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되는 사회가 된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교도소 내 노래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승부를 가를 6개의 경합주 유권자들 누굴 지지할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현재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바이든이요, 북부 경합주에서 격차를 더 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꽤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바이든한테 좋게 나오는 데가 북부 산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인데요. 이 지난 일주일 사이 여론조사 평균을 한번 봤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4.6%포인트 앞서다가 현재 6.4%포인트로 더 벌렸고요. 미시간에서는 7.8%포인트 앞서던 게 8.6%포인트로 오차범위 넘겨 앞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쪽은 최근 이 두 주에서 TV 선거 광고에 쓰는 돈을 줄였습니다. 뒤집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격차가 덜한 펜실베니아를 좀 봐야겠지만 북부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선전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1988년 이후에 내리 7번 대선에서 이긴 이 민주당의 상징색 파란색에 빗대서 블루월, 파란 벽으로 불렸던 곳인데요. 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한테 이것을 빼앗겨서 패배의 결정타였는데 이걸 다시 되찾으면 선거인단 수로 볼 때 다른 경합주를 내줘도 승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쪽의 경합주에서 막판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거일 다가올수록요. 남쪽의 경합주, 이른바 선벨트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트럼프 표가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또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2.1%포인트 앞서다가 이제는 두 후보가 똑같이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이든의 우세가 2.3에서 0.7%포인트로 줄었고요. 애리조나도 3.2에서 2.2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애리조나를 찾았고 또 오늘까지 연일 플로리다를 찾는데 막판 유세전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세를 선거인단 수에 적용해서 보면요. 트럼프는 경합주를 전부 다 이겨도 당선 가능선인 270명 확보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다른 접전지까지 다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막판 뒤집기를 노려봐야 하는데 자,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선거 당일 투표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법질서 프레임입니다. 현재 사전투표 참여자가 7,600만 명을 넘겨서 지난 대선 유권자의 55%에 해당합니다. 등록한 정당별로 보면요.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29%라서 트럼프한테 절대 불리합니다. 다만 CNN 조사에서 보면 11월 3일 선거일에 그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이 응답자의 59%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답해서 이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약탈 방화가 있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활용해서 법질서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바이든은 약탈자의 편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폭동을 막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오히려 약탈자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내년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공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은 선거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고치기로 한 건데요. 야권에선 약속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헌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은 선거구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추문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대선 1년 전 치러지는 선거의 무게감을 이유로 상징적인 당헌을 스스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이 대표는 동시에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에 국민과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갖 비양심은 다 한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정의당도 책임 정치 절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당헌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니고 뭐겠습니까? 논란과 별개로 여야 잠재 후보군의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산시장 후보도 벌써 1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도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을 했었죠. 여러 대학들이 서울대를 참고해서 입시 전형을 만들어 온 만큼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가 예고한 2023학년도 입학 전형입니다. 현재 100% 수능만으로 뽑고 있는 정시 모집에 교과평가, 즉 내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평가에선 수능만으로 2배수를 뽑지만 2차 평가에선 수능 성적은 80점, 내신 점수가 20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물리2, 기하 등 지원학교에 필요한 심화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했는지 등을 서울대 면접관들이 A, B, C 3개 등급으로 절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수능 점수만을 반영해 신입생을 뽑았더니 해당 전공 분야의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내신 점수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며 고등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에만 있던 지역 균형 전형도 정시에 신설됐습니다. 각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전형을 하는데 수능 60점, 내신은 40점이 반영됩니다. 정시에서도 내신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점수 국간에 따라서 어떤 내신을 가중에 따라서 상당히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하고 하다가 문제 푸는 기계가 돼가지고 수능 성적 잘 받아서 서울대를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안을 받아들이면 특목고와 서울 강남의 일부 학교에 집중되던 신입생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무허가 가짜 마스크를 포장지만 진짜로 바꿔서 판매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미 1,000만 장이 만들어져서 400만 장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박진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여기 나오는 업체에서 마스크 구입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재봉틀 기계 위는 물론 바닥 곳곳에 마스크 수백 장이 쓰레기처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에서 가짜 보건용 KF94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업무 하고 계세요? 이어폰 발자국. 정식 허가를 받은 진짜 마스크와 비교해보면 가짜 마스크는 이음새나 박음질이 촘촘하지 않고 코 지지대 부분이 파여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방울이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작업 환경을 보면은 이 업체는 펄크로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요소는 확보되지 않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1,002만 장, 40억 원어치의 가짜 마스크를 만들어 유통시켰는데 포장지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포장지만 진짜 KF94 마스크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가짜 보건용 마스크 중 402만 장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됐고 600만 장은 식약처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포장지만 봐서는 내용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냥 KF94만 보거든요. 이런 용도만 보고 가격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짜를 유통시킨다고 하면 불안해서 아무거나 살 수가 없네요. 식약처는 적발된 무허가 제조업체의 가짜 마스크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가짜로 의심되면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여당 의원 체포에 발뺀 야당 의원들인데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아군을 방어해주는 이른바 방탄국회는 결국 없었습니다. 예, 방탄 없는 정도 국회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과연 실제로도 소속 의원의 체포를 동의해 줄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예고한 대로 표결 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앞선 뉴스에서 다 못 본 오늘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오늘 본회의는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투표수 186표 중 다 167표, 부 12표, 직권 1표, 이은 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가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이게 사실 상대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면 뭐 들어가서 막 찬성표 찍고 네. 이러면서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그러지 않았어요. 예, 어제까지도 야당은 의원 전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참석을 알렸고요. 또 의총에서도 투표 참여를 꼭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 개별 참석, 자율 투표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본회의 참석 동료는 의례적인 말이었고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의 신병 처리 문제라서 민주당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를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으로 보려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럼 본회의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카메라로 지켜봤는데 본회의장 앞에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출석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투표에도 참여하진 않은 걸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도에서 이제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 중에서 14건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 몇 건 중에서 14건인 거죠? 네, 지금까지 모두 60번의 체포 동의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중 14건이 동의 처리됐습니다. 네. 10건 중에 2건 정도인데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체포 동의가 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자, 가결이 됐지만 그 정정순 의원 뭐 곧바로 체포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청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다시 심사하게 되고요. 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물어봤더니 반드시 직접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정감사 불발, 뒤끝 아니면 무시인데 자, 오늘 원래 그 청와대 상대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을 해버리면서 지금 못 열렸어요. 네. 원래 여야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젯밤 늦게 이 두 사람이 못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사정은 있습니다. 얼마 전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돼야 하는데 그게 내일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한 거고 김정호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경호실 사이에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관련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청와대의 중요 임무가 안보와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진 청와대 국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보실 위원이 빠진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
자, 지금도 화면에서 언급이 됐지만 어제 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청와대 경호팀이 이제 몸수색을 하려다 논란이 일었는데 네. 그것 때문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다가 통상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선에서 국감이 합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이 민정수석 참석을 합의해 준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오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 국감 뭐 다시 하기는 하는 거죠. 예,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는데요. 격리 기간이 끝난 서훈 안보실장은 참석하기로 했고요. 네. 김종호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재확인한다고 조금 전 알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A 다저스 터너의 행동이 논란인데요. 경기 도중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도 마스크를 벗고 포옹에 키스까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어제 월드시리즈 6차전에 선발 출전한 터너. 그런데 경기 도중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고 격리 방침에 따라 터너는 7회를 마친 뒤 조용히 더그아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순간 터너는 자신의 SNS에 아무 증상이 없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해 아쉽다고만 밝혔습니다. The one face that you don't see celebrating on the field for the Dodgers is that of Justin Turner. 우승 세리머니가 끝날 때쯤 문제가 터졌습니다. 격리된 줄 알았던 터너가 챔피언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우승 트로피 앞에선 아예 마스크마저 벗고 아내와 입맞춤까지 나눴습니다. 거리낌 없이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항암 치료만 3번이나 받은 로버츠 감독의 옆자리였습니다. 선수들의 자녀까지 있는 자리를 몇십 분이나 누빈 건데 이 분별 없는 행동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스와 ESPN 등 주요 방송사는 앞다투어 터너의 행동을 비난했고 He refused to obey security and violated protocols by celebrating with the team.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터너가 직원의 만류를 단호히 뿌리쳤다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다저스 선수단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LA로 돌아왔지만 터너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독일 프로축구가 다음 주부터 무관중 경기로 되돌아가는 등 세계적인 2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터너 난입 사태가 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키 큰 선수가 주목받던 우리 농구에 요즘 색다른 빅맨이 등장했는데요. 근육과 힘으로 높이의 약점을 이겨내고 있는 전자랜드의 이대현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 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대헌. 이런 앙증맞은 모습과 달리 이대헌은 근육맨으로도 통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몸집이 왜소했지만 10년 가까이 헬스 중독자란 말을 들을 정도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몰두해 보디빌더 못지않은 몸을 완성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오전, 야간으로 합치면 4시간씩. 중독은 아니고 이제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 취미 생활이 됐더라고요. 그 효과는 올 시즌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비를 쭉쭉 밀어내는 포스트업에 스핀 무브에 이은 깔끔한 마무리까지. 키는 196cm로 센터치곤 작지만 1대1 골밑 공격은 외국인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달라진 존재감은 기록에서도 드러나 득점은 4경기 2자릿수에 어시스트와 리바운드 숫자도 지난 시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지면 상대방이 되게 버거워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여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병규나 오세근이 뭐 이런 선수들이랑 대적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리그 1위 전자랜드의 4쿼터 해결사라도 믿음을 받고 있는 이대헌. 태현아 잘 봐. 오늘 네가 한번 하는 거야. 이제 그 믿음을 팬들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 많기 때문에 시합도 부딪히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니 깊어진 이 계절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내일도 늦가을 정취가 가득합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이 온종일 쾌청하게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공기가 쌀쌀하더라도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출퇴근길 보온에는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요 근래 미세먼지 걱정이 커지셨을 텐데 일단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공기질이 괜찮습니다. 청정한 동풍이 불어주고 또 뚜렷하게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이 지난 후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지나는 비구름이 강한 한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륙 지방은 아침에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6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오늘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9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